안녕하십니까. 지안회계법인 황주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소득세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그중 일부 중요 항목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이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190만 원 이하가 2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월정액 급여가 인상이 된 이유는 저희 최저시급 인상되었죠.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9% 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최저시급에 따라서 월정액 급여도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인상이 됐는데 요 2,500만 원은 동일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210만 원 곱하기 12는 2,5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초과하는데요. 그래서 1번 요건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2번 요건도 충족을 하려면 210만 원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시행령이 공포가 됐을 때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변동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분들 그냥 210만 원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낮추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확대가 되는 업종들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쓰시는 이 돌보미 서비스 이제 포함되고요. 미용 관련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입니다. 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연 300만 원의 원래 비과세 범위였었는데요. 이제는 500만 원으로 약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요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고요. 퇴직 후에 발생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타 소득, 필요경비율이 이제는 60%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 60%입니다. 이 필요경비율이 살짝 낮아지면서 원천징수세율도 조금 바뀌었죠. 원천징수세율은 이제부터 8.8%가 됩니다. 네, 요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늘어나면서 원천징수율이 살짝 늘어난 건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율 60%, 원천징수는 8.8%만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기개정된 내용이고요. 작년에 이미 개정이 확정된 내용이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품 및 장소를 대여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 판매나 이제 인터넷 판매 이런 거를 가끔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서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분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이제 내고서 그 장소를 쓰는 건데요. 그 사용료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사업소득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타 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은 이제 필요경비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조금 더 세부담에 유리하죠. 그래서 연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런 기타 소득을 활용해서 신고하시면은 약간의 세부담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관련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주택 임대소득에 관련된 건데요. 원래 이 분리과세를 할 때 이 필요경비 부분이 차등 적용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됐었죠. 이 필요경비율 60%, 그리고 공제금액 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록자에게만 이 혜택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 원 이렇게 작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의지는 간단합니다. 등록을 하라. 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라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필요경비율 점점 더 낮추겠다. 제 생각에도 요 50%, 60% 지금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이 등록이 뭐 그냥 말 그대로 등록이 아니라 좀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단기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임대료 인상률 5%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이건 아마 작년부터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당연히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들에게 앞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일정 요건을 갖춰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 원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사항 간소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개인 면세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좀 신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임차료 매입액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원래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간소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차료 등 삭제가 됐고요. 매입액, 인건비 등도 삭제가 됐습니다. 네, 노가다가 줄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사업자분들도 이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끔 이 개정안 중에서 뭐 과세 요건 강화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간소화 같은 거 나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입니다. 뭐 예견된 일이죠. 학원업은 이제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물론 건당 이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의무 발급인데요. 스카이캐슬 보시나요? 건당 10만 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거기는? 뭐 어쨌거나 이 학원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의약품 쪽 소매업, 그리고 가전제품 소매업, 그리고 장의사 쪽, 이 장의 차량들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이 의무 발급해야 되는데 이제 좀 수입 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조금 강화되었는데요. 원래 이 보유기간이 기산일이 취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 즉 모든 주택을 다 팔고 최종적으로 한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만 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2015년에 세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두 채를 매도한 겁니다. 그럼 한 채가 남아있죠. 남은 한 채마저도 2018년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2015년에 구입한 거고 2018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3년, 보유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과세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이제 1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요게 살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택을 사고 파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파워풀한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유기간 2년이라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 2년 동안 내가 너무 좋은 매물이 나와서 지금 1세대 1주택인데 못 팔고 세금 때문에 못 팔고 그 물건을 놓친다라면 사실 이거는 큰 손해인 겁니다. 이 법령은 참고로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 여분의 집들을 다 팔라는 겁니다. 얼른 올해 또는 내년 안에 집을 다 파셔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조금 강화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둘 다 모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제 가정어린이집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장기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바뀐 건데요. 원래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살다가 팔고 해도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평생 1회로 제한을 합니다. 즉 이사는 한 번밖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사고팔고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이제 임대주택을 다 처분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유기간 중에서 이 2년 이상 거주에 이 임차에서 거주한 기간이 빠지게 됩니다. 오직 보유에서 거주한 기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약간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이런 말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도 거주주택, 직전 거주주택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있으면은 저도 설명이 어렵고 들으시는 분들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검정색이 기존, 이 빨간색이 바뀐 부분인데요. 일단 맨 처음에 이분은 A주택, 그리고 C주택, D주택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A주택을 팔고요. 그 다음에 B주택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이 A주택에 대해서는 현행과 지금 모두 다 동일하게 비과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이 이사한 주택을 팔 경우에 원래는 비과세였습니다. 기간 안분에 따라서 약간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체 양도 차익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팔고 이 주택에 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도 원래 그 안분을 해서 약간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 차익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비과세가 4군데나 있었는데 이제는 2군데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은 되도록 하지 말고 가정어린이집 이런 걸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는데요. 요건 이제 누진세율을 조금 회피하려는 주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정된 법안입니다. 이 부동산 과다법인, 부동산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 이 법인에는 과점주주들이 있죠. 이 과점주주들이 과점주주 외자에게 주식을 넘길 때 누진세의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단일세율은 좀 세율이 낮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 비중소기업 주식은 20%인데요.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누진세를 내지 않고 자꾸 단일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발견을 하고서 제재를 가한 상황입니다. 약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과점주주들이고요. D가 과점주주 외의자입니다. 이 과점주주 2를 예를 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취득가가 300원인 주식이 있습니다. 2가 들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가가 500원인데요. 이 주식은 판 겁니다. 2가 누구한테? D에게 팔았을 때는 누진세를 적용받죠. 왜냐? 얘는 과점주주 외자니까. 하지만 이거를 A한테 팔면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E는 약간 머리를 쓴 겁니다. 이걸 D한테 안 팔고 A한테 한번 팔았다가 A가 D한테 팔면 어떨까? 그래서 E가
A한테 팔고 A가 D한테 파는 겁니다. 그럼 여긴 300원, 500원, 500원. 여기는 뭐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누진세 빵이고요. 여기서만 단일세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걸 막고자 합니다. 얘네 둘 사이, 과점주들 사이의 거래에서도 누진세를 매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점주들끼리 거래를 하실 때도 이 부분 주의하셔서 더 이상 단일세가 아니라 누진세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이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요걸 이제 7억에 뭐 배우자와 함께 파신 거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9억에 외부인한테 판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2억, 여기서 2억 이렇게 각각 과세를 하게 돼 있었는데 배우자 2월 과세는 여기서 바로 이 차익을 계산해서 4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분양권입니다. 물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되고요. 네, 정부는 이 분양권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거의 대부분 배우자끼리 거래를 많이 해서 약간 이 세금도 경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적용 대상 자산에 분양권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입니다. 원래 파생상품은 일부만 과세가 되었죠. 이런 200 선물, 200 주식 워런티 이런 일부만 과세가 되었었고요. 해외 경우에는 뭐 장래만 원래 과세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의 파생상품이 과세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코스닥 150, KRX 300 같은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다 과세가 되고요. 이 해외는 장외 파생 상품까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파생 상품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자와 배당은 원래 하시던 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만큼 이거를 감안하셔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안회계법인의 황주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